두 번째 이슈, 숏 포지션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하락론자거든요, 지금. 엄청난 비관론을 가지고 작년 말부터 6개월째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7개월이죠. 7개월째 비관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월가의 마지막 비관론자였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JP 모건 체이스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JP 모건의 글로벌 리서치 국제 연구의 수석이었어요. 책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JP 모건을 떠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비관론자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JP 모건이 얘기했다는 비관론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얘기한 겁니다. 5월 23일 기사 당시에는요. S&P 500이 연말까지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콜라노비치가 얘기를 했던 거고, 올해 4,200선으로 마감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새벽에 5,600을 찍었죠. 사상 처음으로. 5,600을 찍은 거를 감안하면 현주가 대비 30% 낮은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야지 4,200까지 떨어지게 되기는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비관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콜라노비치였고, 이제 월가에는 비관론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느냐? 어쨌든 시중에 돈은 계속 풀려요. 2%의 인플레이션을 지향한다라고 중앙은행이 얘기하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2%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명하게도 돈을 계속 풀어낸다면 시장에 풀린 돈이 많아지는 만큼 사람들이 소비는 더 많이 할 거고, 당연하겠지만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은 길고 하락을 숏 포지션, 하락은 짧다라고 불리는 게 그냥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있는 요 하락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짧은 사이에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의 위력 또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혹시라도 금융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게 되실 일이 생기신다면 곧 죽어도 롱 포지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통계적으로 승률이 롱 포지션은 90%예요. 그리고 설령 한번 떨어지더라도 물 타면 오릅니다. 통계적으로 숏 포지션은 승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틀리면 진짜 그냥 조집니다. 웬만하면 리서치 센터를 들어가시면 롱 포지션을 가지면 월가를 떠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은 더 극렬하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지만 잠깐 떨어질 때 확실히 더 크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S&P 500과 나스닥이 왜 자꾸 오르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는 Forward 12months EP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또 줄여가지고 FTM이라고 얘기해요. 12가 12니까 T를 떼가지고 FTM EP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월가에서는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까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측치를 앞으로 12개월 동안 얼마를 벌까를 예측하는 것 또한 있고, EPS라는 게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잖아요. 한 주당 얼마를 버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과거의 실적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월가에서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EPS는 어떨까? 그것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FTM EPS가 점점 계속 상향되고 있는 모습에 따라 기대감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FTM EPS가 상승을 하느냐? 요거 때문이죠. 요거는 뭐냐? S&P 500의 실적입니다. 예상치보다 얼마나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S&P 평균이거든요. 이 S&P 평균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79%고 예상하는 수준이었다가 7%고 예상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 어닝 쇼크였다가 15%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는 요 예상을 넘어서는 게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근데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사람이.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얘네가 진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작년이 그래요. 진짜 실적을 잘 냈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가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얘기들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하겠지만 FTM EPS에 대한 기대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비중이 79%에 달할 정도로, 물론 작년 2분기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기대를 낮게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전망을 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적 전망이 상향한 덕분에 주가에 그 기대가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에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 또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저도 이거 자체가 좀 흥미롭다라고 보이기도 하는 거지만 자본들이 또 어디로 모이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메가캡과 테크 기업 중심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콜 볼륨이에요. 이게 콜이 이제 상승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콜이 상승론자들이 베팅을 하는 건데 이 상승론자 베팅이 어디에 다 몰려 있냐를 하면 메가캡과 테크 기업에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평균보다도 훨씬 높을 정도로 메가캡과 테크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평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E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죠? Price Earning Ratio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값인 거죠.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1달러인데 주가가 30달러면 PER은 30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S&P 500은 17배 정도가 역사적 평균이었고 지금도 17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요 기업들은 지금 30배에 달할 정도로, 역사적 평균은 24배였는데 지금 30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게 테크 기업이 비싸다는 걸 보여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2021년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잖아요.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동안 PER이 200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주가 수익 비율이 200배를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 진짜 테슬라 무조건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고서 테슬라의 PER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냐? 주가가 빠져서? 주가는 더 나중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지기에 앞서가지고 테슬라의 어닝이 2배 늘었어요. 테슬라의 어닝이 2배가 늘면 200배였던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돼도 100배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 주당 버는 돈이 2배가 됐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인데 요거만큼 실적이 높게 나오면 요건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PER을 낮추는 요소는 2개입니다. 실적이 높아지거나 주가 자체가 떨어지거나. 과연 어떤 이유로? 이건 다시 낮아지기는 하겠죠. 역사적 평균으로 수렴되긴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일지 아니면 실적이 높아져서일지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달 조회 때도 보여줬던 내용인데 조회 때 보여줬을 당시에는 요게 40%였거든요. 전체 S&P 500 중에서 테크 기업의 비중인데 2000년 IT 버블 당시에 32%까지밖에 안 됐어요. 테크 기업의 비중이. 근데 지금은 절반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7월 3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을 가정하면 거의 진짜 절반 정말로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테크 기업이 S&P 500 전체 버는 돈의 반을 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테크에 대해서 비관론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와중에 비관론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를 만든 벤처 캐피탈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된 벤처 캐피탈인데요. 얘네가 실리콘밸리 안에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엔비디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금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캐피탈인데 얘네가 AI에 대한 600빌리언짜리 질문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6월 20일 날에요. 소제목을 보면 The AI bubble is reaching a tipping point. Navigating what comes next will be essential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이 어떤 꼭지점에 다다랐는데 이 꼭지점에 다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표 한 장만 갖고 오긴 했는데 보고서가 쭉 하는 내용은 엔비디아의 매출은 결국은 AI 업체들의 비용과 직결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AI 업체들은 자기들의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사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을 기반으로 다른 AI 업체들의 비용을 역산해 봤을 때 대충 그 비용이 2023년 4분기 예상했을 때는 200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2023년 4분기에 실제로 나온 거를 보니까 비용이 300빌리언 달러였다. 그러니까 3천억 불인 거죠. 3천억 불의 비용이었고 2024년 실제 수치를 보니까 3,630억 불까지 이제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2024년 4분기 예상으로는 600빌리언, 그러니까 6천억 불의 비용에 달할 거다. 나가는 지출 비용이 6천억 불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천억 불의 비용을 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솔직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언어 모델이 챗 GPT밖에 더 있나요? 클로드며 라마며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잖아요. 챗 GPT가 사실상 언어 모델에서 벌 수 있는 돈을 거의 다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의 작년 매출이 얼마냐를 보니까 20억 불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오픈 AI는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말을 취합해가지고 따져봤을 때 오픈 AI는 작년에 20억 불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서도 24억 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억 불 벌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오픈 AI만의 비용은 아니겠죠. 다른 AI 업계들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다른 AI 업계들과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오픈 AI를 따져봤을 때 요 많은 비용들을 과연 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세콰이어 캐피탈이 보고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 비용을 과연 LLM 업체들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2023년, 24년 시즌 동안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였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JP모건을 떠났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한 금융시장은 단기적 출렁임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단기적 출렁임을 예상하기는 너무나 어렵기에 낙관론자가 통계적으로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코기어 금융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게 된다면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기도 하죠. 침체 우려에도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어린 서프라이즈로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되기 때문이고요. 낙관적인 실적 전망이 특히나 집중되는 곳은 역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 AI 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두인 LLM 제작업체의 비용은 곧 데이터 센터를 독점한 엔비디아의 매출과 직결이 되고 초대형 VC인 세콰이어 캐피탈에 따르면 성장이 그 비용을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적인 침체 호소인이거든요. 저는 지금 침체 우려를 되게 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터지는 건 항상 한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침체 호소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떠났지만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숏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냥 저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변액보험의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투자하는 게 지금 가장 불확실성도 높다 보니까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